자, 과표에 곱하기 세율 이렇게 세액을 산출하죠. 문제는 세액 산출을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거지.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가 누가 결정하죠? 세금을 낼 사람이 결정합니까? 받을 쪽에서 결정하겠습니까? 받을 쪽에서 아닙니다. 양쪽 다 있습니다. 세금을 내어야 할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결정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과세는 주체, 과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결정했다. 결정한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세금을 결정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안에 과세 주체에게 결정했다고 신고 납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과세 주체에게 자진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를 우리 신고 납부 방법 또는 신고 납세 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43조 신고 납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서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칠판세로 보세요. 말 그대로 신고 납부 방법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세 표준과 세금을 결정합니다. 세액을 네가 결정하란 말은 세율을 당신이 결정하라 이런 말입니까? 세율을 네가 정하라 이런 말이에요? 앞이잖아. 헌법에서 56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상각 업무를 매매로 취득했다. 취득세 4%입니다. 4%인데 나는 0.4%로 결정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 결국은 네가 세금을 결정하라는 말은 과표를 당신이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세 표준을. 그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이 당신이 신고한 금액이 원래 원칙이야. 이렇게 납세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 주체에게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이를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말하고, 이를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고 납부할 분명히 의무가 있어.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해야 되는데 이런 신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신고 납부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불이익이 있다고 했죠. 이때 주어지는 불이익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가산세. 가산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산세는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있고,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이런 것이 따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고 납부 방법이야. 그리고 교재도 이런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하며 이 신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세 주체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그럼 과세 주체가 세금을 결정한 다음 결정한 세금을 납세 의무자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죠? 어떻게 알려줘요? 고지서 나오잖아. 고지서. 자동차세도 이번에 고지서 나왔잖아. 12월 말까지 내라고. 과세 주체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여 발부하여서 징수하는 방법, 이를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표현하고, 국세에서는 이를 정부 부가과세, 국세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가여 세금을 과세한다고 정부 부가과세 이렇게 사용합니다. 세금의 징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원천징수. 세금을 징수하기에 제일 편리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 원천징수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천징수 뭐 하는 게 있더라? 아시는 거. 원천징수. 응? 이자수도 원천징수 하잖아. 그렇죠? 은행에서 나한테 이자를 준 다음에 네가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원천징수 하잖아. 근로소득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잖아. 로또 복권 원천징수 하잖아.
거기서 세금을 징수하기에 제일 편리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한 다음 그들이 납부하는 방식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의 징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개밖에 없어. 자, 이렇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고지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지기한 안에 세금을 완납하지 않았습니다. 미납부했다. 그럼 거기에도 분명히 페널티, 벌칙이 있다. 이때 주어지는 벌칙을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가산금. 가산세는 세금입니다. 가산금은 일종의 연체이자 성격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데 단 국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시켜서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만 그렇습니다. 국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시켜서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지방세는 여전히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이렇게 사용하는데 국세만큼은 납부지연 가산세 쓰고 있습니다. 요거 올해 2020년도 원래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즉 말로 신상이야, 신상. 원래 신설된 부분입니다. 법은 개정되기는 작년에 개정됐는데 시행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세만 그렇습니다. 국세만. 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 지금은 가산세 몇 프로인지가 안 할 겁니다. 1, 2월 처음 하면서 하나하나 숫자가 다 대입하면 힘드니까 왜 초등학교 때 더하기부터 먼저 시작하고 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 3학년 올라가면 그 다음 곱하기하고 나누기 하는 이유는 다 있잖아. 사칙 계산하는 이유. 그 다음에 좀 중학교도 가면 이제 인수분해도 하는 이유는 쉬운 것부터 해야지. 그렇죠. 천자문 배우고 그 다음 수학 배우고 이래 가듯이 우리 1, 2월 달은 굉장히 깊은 내용은 안 할 겁니다. 지금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아, 과표를 저렇게 사용하는구나. 그 과표가 무엇인가 따라 세율의 구조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세금을 산출하는데 누가 세금을 결정하는가 따라서 징수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고 징수하는 방법에 따라 주어지는 페널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고 그럼 과정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건 뒤에 가서 외우셔도 돼. 자, 이렇게 해서 신고불성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 신고불성실. 신고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 그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긴 했는데 적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 과소신고 가산세. 근데 그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거.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렇죠. 취득하면서 5억에 취득해놓고 계약서는 4억 2천 이래서 그 사람 있잖아. 이를 1어로 섞어서 뭐라고 하죠? 일본어를 섞어서 가라계약서, 영어를 섞어서 다운계약서 등등등. 그때는 이제 부정과소신고, 부정무신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과소신고 하나 무신고,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부정무신고 나와.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가산금. 가산세나 가산금도 한 문제씩은 가끔 내고 지문 안에 아마 한 개쯤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요거 납부지연 가산세 새로 신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99% 이상 납부지연 가산세와 관련된 지문은 거의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가산금 징수 방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통징수도 파요. 보통징수, 과세 주체, 과세권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하여 납세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말하며 그 기한 안에 납부하자면 가산금을 가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뒷장 특별징수. 특별징수 옆에다가 원천징수 적으면 됩니다.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말하고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반인들은 원천징수란 말은 들어봐도 특별징수란 말 잘 못 들어보거든. 그 용어가 생소해 보이지만 이게 원천징수구나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징수할 때 가장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여 납부하게 하는 방법을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라고 하고
뭐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시험은 항상 신고, 납부, 보통징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보니까 가산세, 세법이 정하는 의무, 신고의 의무, 납부의 의무, 이런 의무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산출된 세금의 가산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말하며, 가산세는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오른쪽 페이지 445쪽에 신고 불성실에도 무신고가 있다. 무신고도 일반 무신고, 부정 무신고 이런 것이 있고, 과소신고, 그것도 일반 과소, 부정 과소가 있고, 뒷장 넘기면 지방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는 여전히 가산세, 가산금 따로따로 씁니다. 하지만 오른쪽 페이지 6번에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시켜서 올해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뜻만 아세요. 지금은 말뜻만 몇 프로인가 숫자까지 다 보고 갈 필요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의미만 알면 됩니다. 뒷장 넘겨서 449쪽에도 가산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고지된 세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방법, 고지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지기한 아래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고지서에 기재된 그 고지세액에다가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관리비를 봐. 아파트 관리비도 납부기한 안에 납부할 금액이 있고 제일 마지막 밑에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할 금액 있잖아, 그렇죠? 그거 이제 가산금이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그거 내지 않잖아? 첫 달 원래 낼 기간 안에 내지 않았다? 그럼 원래 고지된 고금액에 가산금을 플러스 시켜 체납 고지서 나옵니다. 체납 고지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내잖아? 그때부터는 마지막 뒤에 중가산금 나옵니다. 중가산금. 이런 식으로 가산금, 최초의 가산금에 중가산금을 플러스시켜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 이 중가산금은 5년, 60개월은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도 5년은 못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뒷장 넘겨서 450쪽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우리 면세점은 취득세 할 때 나올 겁니다. 그때 같이 보도록 하고, 소액징수 면제 재산세 할 때 쓸 겁니다. 재산세 할 때 쓸 거고, 비과세와 감면을 시험에서 당신 이 용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이래 묻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볼게요. 우리 비과세 그리고 감면, 감면은 많이 들어봤죠? 세금 감면한다는 말, 감면은 경감한다는 말과 면제한다는 말을 합쳐서 감면이라고 합니다. 경감 및 면제, 이게 감면입니다. 감해준다, 면해준다. 면제는 100분의 100을 감하는 것을 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과세는 과세 주체가 자신의 과세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할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해버리면 채무자는 변제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렇죠? 채권자가 과세 안 하겠답니다. 그럼 채무자가 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면제는 그 두 분에서 면제나 비과세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다릅니다. 감면은 과세 주체가 자신의 과세권을 유보하는 겁니다. 유보. 미루어 두는 겁니다. 지금은 받지 않겠다. 지금은 적게 받겠다 이런 거야.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취득세 안 받겠다. 지금은 양도세 안 받겠다. 하지만 형편이 다시 풀리면 새로 받겠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포기해버리는 거고 얘는 미루어 두는 겁니다. 지금은 안 받는다. 지금은 적게 받겠다. 더더욱 큰 특징은 비과세는 자기가 비과세라는 사실이 되면 당연비과세입니다. 당연비과세. 이게 뭐냐니까? 내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면 당연히 비과세 줍니다.
여러분이 집을 한 개 가지고 있다가 집을 팔아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이 사람 양도신고 안 해도 됩니다. 실제. 뭐 날라와요. 내가 집을 팔면 마지막 끝에 쭉 쓸면서 나오는데 끝에 가면 비과세 대상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감면은 신청 감면입니다. 이건 신청 감면은 내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면 적용을 받겠다고 신청하여 감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감면 신청 없으면 감면 안 해줍니다. 물론 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감면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세상에 어느 공무원이 이 양반이 이게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를 다 확인한 다음 감면 적용을 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쉽게 말해 비과세는 몰라도 찾아 먹을 수 있지만 감면은 모르면 못 찾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업을 하실 때는 비과세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감면을 더 많이 알아야 돼. 왜? 이거는 모르면 못 찾아 먹거든. 감면은 매년 바뀝니다. 매년. 새로 신설되는 것도 있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있고 왜? 요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사라질 수도 있고 새로 신설될 수도 있거든. 거기에 나중에 여러분이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어. 선생님, 지금 집을 취득하시면 취득 관련 세금이 50% 감면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요거 내년 되면 사라질 제도라서 등등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면은 진짜 조세 전문가가 되려면 감면 내용을 모르면 전문가 될 수 없어. 나중에 감면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문제는. 시험은 비과세만 나옵니다. 하지만 업을 하시려면 반드시 감면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국세에서는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하고 조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에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를 사용해서 나중에 1월 달에 딱 되면 1월 1일 되면 1월 3일, 1월 4일쯤에 법제처 사이트에 법제처에 딱 들어가거나 거기 아니면 법제처 가면 조세가 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조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찾아서 주택에 대한 감면이 어떤 게 신설되고 사라졌는지, 농지에 대한 감면이 어떤 게 신설되고 사라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나중에 손에 모시면 이렇고 저렇고 지금 감면이 이런 게 생겼다, 이런 게 사라지려고 한다.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중개를 하시는 게 아마 그게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다음 오른쪽 보니까 체납, 체납 처분, 체납 처분비 큰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체납은 말 그대로 납부할 세금 등을 납부기 하나 내지하는 것을 체납이라고 하지. 그럼 체납 처분은 체납된 그 재산을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하고 공매 처분하여 징수금을 징수하는 행정 처분을 체납 처분. 그럼 체납 처분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체납 처분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갑이 세금을 안 냈다. 안 내면 그 사람의 세금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할 때 압류비용 들어간다가 압류비용 들어갑니다. 왜? 과거에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요 압류도 대행을 하거든. 세무공무원 출신, 법원직 공무원 출신들을 해서 지금 압류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압류 들어간 비용, 압류한 다음에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지만 동산은 움직이잖아. 근데 고가의 기준품, 보석류 이런 것들을 압류만 해두고 집에 놔두잖아. 그 집에 나중에 있어봐요. 분실했다는 둥, 도둑맞았다는 둥 이야기 나오지. 그래서 고가의 내용은 다시 가져옵니다. 그 집에 안 놔두고. 그럼 압류한 비용을 옮기면 운반비 들어가야 되잖아. 운반해서 창고 비용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다시 경매 붙이면 경매 처분 비용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압류한 순간부터 강제적인 경매 처분 끝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체납 처분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쭉 넘겨서 뒷장을 쭉쭉쭉 넘겨서 459쪽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등이 나오죠. 지금 조세 총칙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총론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마 10번을 시험 치면 최장 7, 8번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총론 문제를 두 문제를 내면 거의 한 문제는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얘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납세 의무에는 성립하는 시기가 있고
확정되는 시기, 소멸되는 시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언제 성립할까 하는 거지. 이거는 세금을 낼 의무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세금의 의무가 최초로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성립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납세 의무의 확정 시기입니다. 확정 시기는 세금의 의무가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겁니다. 이렇게 확정된 세금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 납세 의무의 소멸 시기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멸될까? 세금의 의무가 어떻게 하면 소멸될까? 응? 아니 내면 사라지잖아. 그렇죠? 납부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납부하면 첫째가 이제 납부하는 거야. 납부, 납입. 그럼 세금을 낼 분이 사망하셨다? 그럼 세금의 의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집니다. 조세도 채권입니다. 조세는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관계.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야. 그럼 채권자가 사망하셨다고 그 채권 사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상속받은 사람이 그 채무를 승계하여 그 채무에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세금은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상속받은 사람이 승계받아 세금을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험은 승립을 제일 많이 내는 편들입니다. 승립 시기를 제일 많이 언급하는 거고 확정을 내시는 분은 진짜 착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승립 아니면 소멸 여기 두 가지가 핵심이야. 왜? 확정 시기는 말이 확정이지 이건 징수 방법을 묻는 겁니다. 이거 요리하시면 돼. 아, 확정 시기는 징수 방법이다. 언제 확정되는가 하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 거야. 그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럼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과세 주체가 세금을 다 결정하면 확정됩니다. 그게 굉장히 쉬워. 그 시험에 확정 시기를 묻는 분은 진짜 착한 분이거든. 확정 시기를 물으면서 다음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금은 이를 물으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 찾으라는 뜻이고 과세 주체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는 물으면 보통 징수하는 세금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세금이 신고 납부하고 어떤 세금이 보통 징수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쉽게 보시면 있죠. 거래 과정의 세금, 거래되는 과정의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유통되는 과정의 세금은 다 원칙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보유 과정의 세금은 보통 징수하게 되어 있어. 내가 얼마에 취득했다는 사실을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다? 응? 부동산 취득했습니다. 얼마에 취득했다는 걸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죠? 본인이잖아, 본인. 그 네가 가장 정확히 네가 신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을까? 네가 신고하는 금액으로 하겠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와, 대한민국 진짜 좋아졌네. 내가 신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하니까 100억에 취득해놓고는 1억에 샀는데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래서 예외적으로 당신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신고한다면 어쩔 수 없이 네가 하면 내가 한다. 과세 보통징수로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신고 납부한 세금, 유통 관련 세금은 신고 납부라고 보시면 돼. 대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처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은 주체가 정합니다. 아, 내가 촌에 농사 짓고 있는데 농지든 재산세 나오는데 당신 밭이 얼마인지 네가 알아서 정하라고. 산비탈에 있는 저 밭이 밭대기 하나가 얼마인지 네 가격 네가 정하라. 그거 아니라도 머리 아프 미치겠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은 원칙은 다 주체의 결정에 따라 확정합니다. 그럼 이제 언제 성립할까?
취득세 같은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우리 교재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사실이 발생해야만, 자 다시 적어봅시다. 특정한 일이 생겨야만 받는 세금이 있어. 취득해야만 취득세 내지, 등기 등록해야만 등록면허세 내지, 돌아가셔야만 상속세 내지,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지. 이렇게 특정한 일이 생겨야만 그 세금을 받는 조세는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또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해. 과세 물건, 과세상을 취득하는 때 성립합니다. 이때 성립하는 거야. 등록면허는 등기 등록하는 때, 면허를 받는 때 성립합니다. 등기 등록을 하는 때, 면허를 받는 때, 이때 성립을 하는 거야. 일단은 있죠. 여러분이 성립 시기를 볼 때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 기본적인 거. 일단 전필, 전공 필수가 있고, 교양 필수가 있고, 전공 선택이 있고, 교양 선택이 있듯이 반드시 봐야 되는, 꼭 봐야 되는 거. 일단 내용이 나오든 안 나오든, 시험에 내용 나오든 안 나오든 시험에 나오는 5가지 세금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뒤다 두고 일단 소득세. 이건 좀 주의해서 봐야 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합니다. 과세 기간이라는 게 있어. 과세하는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잠시 취득세는 딱 취득할 때래. 근데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쳐 종합소득세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그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하는 기간입니다. 그럼 법인세는 어떻게 할까? 법인세는 상식 하나 짚어볼까? 소득세는 있죠. 개인 소득세가 있고 법인 소득세가 있습니다. 법인 소득세. 근데 이렇게 말하면 법이 너무 친절해 보이거든. 법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인 게 법입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세는 개인을 생략시키고 법인 소득세는 소득을 생략시켜서 우리가 법인세 하는 것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개인의 소득은 그냥 소득세 이래 말하고 법인은 그냥 법인세 이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득이란 말 붙이는 건 다 개인 소득입니다. 똑같이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 받았다. 개인은 이자 소득이라고 말하고 법인은 그냥 법인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 종류를 나누는 건 개인밖에 없어. 개인은 근로소득이다, 연금소득이다, 배당소득이다, 이자소득이다, 기타소득이다. 소득 종류를 나누는 건 개인소득이고 법인은 무엇을 통하든 간에 법인의 자산이 증가하면 무조건 법인세 받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 없어? 법인 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무조건 법인세 받는다고. 즉 법인은 상속을 받아도 법인세 냅니다. 증여를 받아도 법인세 냅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법인과는 관계없습니다. 그 상정세는 개인이 받는 세금이야. 이런 것처럼 소득세나 법인세나 다 소득입니다. 그럼 법인세도 과세 기간이 있어. 1년 동안 생긴 법인의 소득. 이거는 자기 법인이 정한 대로 합니다. 우리 법인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학교법인은 3월 1일이 첫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2월 말이 끝날이야. 학교법인은 그 과세 기간이 3월 달에 시작해서 다음 연도 2월 달에 끝냅니다. 일본이라고 국가 자체가 과세기간이 4월 1일 출발해서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끝내는 게 일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학도 3월 1일부터인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아니잖아 또. 거기 신학기가 7월 달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편제가 틀리잖아. 우리는 3월 달에 신학기라고 하니까 1학기를 끝나고 거기에 유학을 가려면 편제가 안 맞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에 붕 뜨는 기간도 꽤 많습니다. 어쨌든 법인세도 그래. 과세 기간
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치는 겁니다. 합치면 어떻게 해야 돼? 언제 합칠 수 있어? 그 기간이 끝나야만 합산시킬 수 있지. 지금까지 시험에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성립한다. 소득이 지급되는 때, 소득을 얻은 때 다 틀립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생겼다고 세금을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고 1년의 기간이 끝나야만 그 기간 동안 생긴 소득에 앞서 그때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알죠, 여러분? 그것도 딱 끝나면 언제 확정돼? 확정 말 못 들어봤어요? 5월 달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하잖아.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을 짓고 납부하여 소멸시키라고 이게 확정 신고 납부입니다. 그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도 봐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과정의 세금이잖아, 그렇죠? 보유과정의 세금은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세금을 받습니다. 특정 날짜를 딱 정해야 돼. 왜? 보유과정의 세금인데 거래하기 때문에 그럼 이 세금을 원래 누가 낼 건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 원래는 1월 1일 소유자가 낸다 했다가 내년에는 뭐 9월 1일 소유자가 낸다. 이러면 언제 거래하는가 따라서 이 세금을 누가 낼 건지 달라지기 시작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보유 과정의 세금 모두 이게 존재합니다. 과세하는 기준인. 과세함에 의해서 기준 삼는 날짜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동일하게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는 재산세 과세 기준을 이래 말하거든. 똑같아.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우리 보통 5월 말에 우리 5월 초에 거래하잖아. 5월 초에 5월 1일 날 계약을 해봐.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팝니다. 계약을 이때 해서. 보통 부동산 매매할 때 무슨 말 하죠? 잔금일을 언제로 할까요? 이런 거 참 많이 하거든. 그때 을이 잔금을 언제로 할까요? 갑이 잔금을 언제 할까요? 하니까 을이 말하기를 뭐 굳이 달 넘길 필요 있냐고. 그죠? 갑이 말했다. 을이 굳이 보통 그런 말 참 많이 하면 초에 하면 굳이 달 넘길 거 있냐고. 말일로 합시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5월 31일 날을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때 갑이 봐볼까? 을이 봐볼까? 응? 그렇죠. 5월 30일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6월 1일 현재는 새로 취득한 본인이 됩니다. 6월 1일 현재 본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산세 냅니다. 재산세 뒤에 지방교육세 냅니다. 종합부동산세 냅니다.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지역자원시설세도 똑같이 6월 1일입니다. 5개의 세금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그럼 결과적으로 굳이 달 넘길 필요 있냐 묻는데 이 양 그렇게 합시다 순간 지가 5개 세금을 다 떠안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바보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을 한정치산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정치산자, 한정시킨다는 뜻입니다. 치산, 재산을 다스리는 것을 한정시킨다는 뜻입니다. 재산을 함부로 낭비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는 자를 한정치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합시다 순간 이 양반 바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도 4월 말 5월 초에 거래할 때는 잔금일로 언제 할 것인가 이걸 니들끼리 정하라고 이야기하지 중개업자가 나서서 그럼 말일로 하지요 뭐 이렇게 한 순간 그것 때문에 소송 걸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개업자가 날짜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내가 재산세가 다 떠안았다고
중개업자가 저 사람하고 친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바락바락 우겨서 그날로 하도록 하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니까. 법적으로 중요한 분은 절대 중개업 나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끼리 상의하셔가지고 날짜를 정하시면 이래 말해야 되는 거지. 그 재산세부터 이런 거야. 과세 기준일 이날 현재의 가액을 바탕으로 세금 받습니다. 이날 현재의 소유자가 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이제 봐. 요 세 가지 세금이 거래 과정의 세금이거든 신고 납부합니다. 보유 과정의 세금이거든 보통징수합니다. 그럼 취득세는 딱 과세 물건, 부동산 등을 딱 취득하는 순간 성립을 하고 이렇게 성립한 것을 취득한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합니다.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딱 신고하는 순간 확정되는 거야. 확정 시기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신고합니다.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0일 확정 신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이 됩니다. 대신 과세기를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주체가 이날 기준으로 과세주체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과세의 결정. 딱 결정되면 확정되는 겁니다. 이러면 확정 시기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나오면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다. 그리고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과세주체가 세금을 결정하면 확정된다. 이렇게 확정되는 것을 납부하면 소멸된다. 납부를 하면 소멸된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가장 기본이야. 제일 기본입니다. 요거 말고 시험에 가끔 이제 나오는 것이 요거 말고는 요거 부가세. 재산분 주민세. 아니면 뭐 인지세라든지 가산세라든지 이런 건데 이런 정도야. 부가세, 우리 앞에 쪽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부가세. 부가세는 언제 성립할까? 여보 상식 성립. 부가세는 언제 성립할까? 부가세는 혼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반드시 본세가 나와야만 부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성립하는가? 본세가 성립하는 때 함께 성립합니다. 본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을 해요. 본세가 성립하는 때 또는 과세 표준이 되는 조세가 성립하는 때 함께 성립됩니다. 자, 칠판 봅니다. 그럼 취득세 뒤에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부가세로 나온다. 그때는 과세를 딱 취득하는 순간 이 두 가지 세금 함께 성립합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 지방교육 성립합니다. 과세가 딱 끝나는 순간 이건 소득세는 없다 했으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성립하면 지방교육세, 농특세 성립합니다. 반드시 성립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UX.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함께 성립한다. OX. 틀려. 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뒤에 나오기도 하고 등록면허 뒤에 나오기도 하고 재산세 뒤에 나오기도 하거든. 앞에 어떤 조세를 말하지 않고 지방교육세는데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이러면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이래 물으면 이제 재산세가 성립할 때 이러면 됩니다. 하지만 앞에 어떤 본세를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특세는 지방교육세를 이러면 그냥 본세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언제 확정되냐고 얘도 또 앞에는 본세의 징수 방법에 따라 함께 확정됩니다. 똑같은 지방교육세라도 취득과 등록 뒤에 나올 때는
본인이 신고하여 확정됩니다. 재산세 뒤에 지방교회에서 나올 때는 주체의 결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항상 부가세는 성립도 본세와 함께 성립하고 확정도 본세의 징수 방법에 따라 함께 확정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재에도 보니까 460쪽에 특정한 일이 발생할 때 성립하는 것 나오죠. 그럼 걔들은 반드시 특정한 일이 생길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할 때,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할 때, 정려는 정려로 재산 취득할 때, 인지세는 인지, 문서를 작성한다 했죠. 문서를 작성하는 때,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또 과세의 기준일,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재산세 6월 1일, 지역자원시설세 6월 1일, 주민세를 봅니다. 주민세 가운데 재산분 주민세 안 봐요. 자, 다시 제 얼굴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일반인들도 주민세는 많이 들어. 근데 보통은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를 다 많이 생각합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당의 시군구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똑같이 받는 게 균등분 주민세입니다. 대신 제3분 주민세는 해당 시군구 안에 법이 정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보유할 때 받는 게 제3분 주민세입니다. 이것도 과세 기준이래요. 과세 기준일. 그러다 보니까 있죠. 과세 기준일 하면 자꾸 떠올리는 게 6월 1일이거든. 그래 말하면 안 돼. 얘는 똑같은 과세하면서 기준되는 날짜지만 얘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그래서 우리 작년 30 말고 저작년 시험에 다음 중 거령이 올바른 걸 찾으라고 해서 제3분 주민세 7월 1일 오케이 정답. 28회 시험 때 6회 시험이구나. 다음 중 거령이 바르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해서 제3분 주민세 딱 해놓고는 6월 1일 틀렸다 정답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자꾸 중요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 6월이다 보니까 제3분 주민세를 물어도 과세 기준을 하니까 6월이니까 오케이 이래가면 안 된다는 거지. 얘는 7월 1일입니다. 지금 요까지만 보세요. 지금 요까지만. 나중에 뒤에 넘어가면 소득세 가운데서도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중간에 하는 소득세, 원천징에서 하는 소득세 등등등 굉장히 많은 소득세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처음부터 소득세 내용을 쫙 이야기해보려면 헤데이크합니다. 머리 깨질 것처럼 되고 다음 달에 얼굴 안 보이고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는구나 요 정도만. 그 밑에 또 과세 기간이 존재하는 세가 기간이 끝날 때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세금이라 했죠? 기본적으로는 사업적 목적으로 매입과 매출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초등학교 앞에 문구 좀 하고 있다. 혹시 본인 졸업했던 초등학교 가본 적 있습니까? 저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 가니까 가봅니다, 매년. 근데 진짜 세월이.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졸업한 초등학교는 진짜 인원이 많았거든. 진짜 인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6학년 때, 6학년 14반까지 있었는데, 한 반에 70명씩. 14반까지 있어. 그럼 70명 14반, 인원이 얼마야? 10반만 해도 700명인데. 사실이 1000명. 그 결국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기가 1000명이 넘더라니까. 근데 지금 딱 하니까 없어. 한 학년에 한 2반, 3반 있고 그 한 반에 한 20몇 명 이래 앉아 있더라고. 그 학교 교장이 친구보다 이제는. 교장이 때 친구라서 딱 가기 가는데 우리 모교 교장 친구인데 가보니까 그런 거야. 진짜 이런 없다고. 참, 진짜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 그 초등학교 앞에 딱 가니까 문구점. 근데 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문구점 아직도 있더라니까. 아직도 있어요. 와, 대단하더라고. 그 앞 제가 다닐 때는 문구점이 6개인가 있었어.
한 학년에 1000명이니까 6일 다 쳐봐. 엄청나잖아, 그렇죠? 지금 딱 공부 문제 딱 한 개 남아있더라고.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언제 하냐니까 아버님 하시는 거 물려받아 가고 있답니다. 그럼 맞아, 그럼 고집 맞는 것 같아. 그 아버지 하던 거, 제 하던 그 아버지가 했던 거고, 그 문구점이 매일매일의 매입과 매일매일의 매출을 매일 가서 신고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일과세 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이과세 기간, 딱 6개월씩 나누어서 그 기간에 딱 끝이 나면 그 기간 안에 발생된 부가가치가 난 내용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 부가세 나오죠. 부가세, 가산세처럼 부가세는 항상 조개, 부가세는 반드시 본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한다고 했고, 그다음 뒷장 납세무 확정 시기 462쪽 보니까 신고주의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본인이 신고하여 확정됩니다. 대신 정부 부가과세,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국가지자체가 결정하면 확정됩니다. 이게 끝. 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요건 뒤에가 하고, 인지세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성립과 동시에 절차 없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거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본인이 신고 확정된다. 그리고 보통지원 세금은 주체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그 문제를 봐요. 463쪽 위에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는, 주체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는 보통징수라는 이야기잖아. 근데 착하기 때문에 또 지방세는 이름 부르니까 일단 국세는 빼면 돼. 니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국세니까 빼버리고, 기업, 취득세, 재산세인데 주체의 결정에 따라 보통징수는 세금이잖아. 취득세는 거래 과정의 세금은 신고납부해야 되지. 그 취득세 빼고 정답 재산세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은 요건 자체를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야 이게. 국세는 지방세니까 국세 빼버리고, 그럼 거래 과정의 세금은 신고납부하니까 취득세는 신고하여 확정되는 거지. 보유 과정의 세금은 보통징수니까 주체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는 거지. 정답 디귿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틀리면 진짜 노답입니다. 답이 없어. 시험을 쳤을 때 합격한다, 합격 못한다. 차이점 뭔지 압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 이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다 틀립니다. 그 당락의 차이점은 기본적인 문제, 난이도 하급, 난이도 중중급 문제,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를 맞췄는가, 틀렸는가, 이 차이점입니다. 거기서 당락 차이 나는 거예요. 제보고 누가 와서 세법 때문에 떨어졌답니다. 왜 하니까 배운 적이 없는 문제 나왔더랍니다. 어떤 문제랄까? 이래 계산하는 문제는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없는데 진짜 가슴 한가운데 막 무너집니다. 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거든. 제가 기출문제를 들고 와서 요거는 맞췄냐니까 그것도 틀렸답니다. 당신이 떨어진 이유는 이걸 못 맞추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왜? 10만 명이 시험 쳐가지고 당신이 배운 적 없다, 이 문제를 맞춘 사람은 제 100명도 안 될 거라고. 특히 지실력으로 풀어가지고 맞춘 사람은 10명도 안 될 거라고. 대신 10만 명이 시험 쳐서 한 6만 명 이상이 맞추는 이 문제를 네가 틀렸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야. 꼭 맞춰야 될 문제, 기본적으로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를 틀리면 답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진짜 머리 아파. 정말 우리 애들은 이미 학교 다 대학 다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고 있지만, 큰 놈이 딱 시험을 쳤는데 지가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과가 있는데 수리 점수가 딱 나오는데 2등급이더라니까. 나머지 언어, 영어 다 1등급인데 오직 수리만 딱 2등급인 거야. 그래서 지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갔습니다. 나중에 전부 보니까 왜 2등급이니까 딱 1점 차이더라고. 1점짜리 문제, 수학 문제를 틀린 거야. 1점짜리 수학 문제 틀린 거야. 나는 3점짜리, 4점짜리 딱 맞추는데 1점짜리를 딱 틀려가지고 90점인가 딱 나오는데 딱 끊어보니까 지점수가 1점짜리 하나 때문에 2등급 되더라고. 나머지 4하고 뭐고 다
지 동생은 상둥입니다. 우리 애들이. 지 동생은 올 1등급 다 나왔더라고. 지 혼자 수리 2등급 나와가지고 지가 가고자 하나 못 갔습니다. 딴 학교에 지가 오는 과를 갔지만 그래가 야, 이 바보야. 3점짜리 4점짜리 틀린 아빠가 이해를 한다. 1점짜리 틀려가 봐라. 네가 평생을 네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못 갔잖아. 재수하려니까 재수 없이 안 한답니다. 그럼 지금은 나와 있지만 어쨌든 그렇더라고. 참 사람 평생 살면서 그렇게 지도 진짜 3점짜리 틀릴 때 4점짜리 틀렸으면은 아씨 어려운다지만 지 평생을 1점짜리 틀려가지고 지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대격 됐다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 네 안이라도 다른 사람 다 틀립니다. 근데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이게 사실 관건이야. 이런 것도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 이런 문제 틀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소멸. 자, 소멸 볼게요. 소멸. 어떻게 하면 소멸될까? 세금을 납부하면 소멸됩니다. 납부하면 소멸이 돼. 동시에 이거.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소멸될까니까 납부와 함께 이런 것도 두 번째 우리 교재 봐요. 463쪽에 밑에 소멸 사유에 납부가 있고 뒷장 넘기니까 충당이라는 게 충당. 충당이 뭘까? 충당? 자, 이거 봅시다. 내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세금을 냈는데,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많이 냈어.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해서 많이 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많이 낸 거야. 그런 지금 이제 1년 지금 근로소득자들 1월달 연말정산 하잖아. 그렇죠? 근데 5월달 종합소득세 하는데, 종합소득세 같은 이제 사업자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환급해 준답니다. 많이 냈다고 환급해 준다는데 이 양반들이 돌려줄 때 순순히 그냥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돌려줘야 될 돈을 손에 꾹 쥐고 다 쳐다봅니다. 다 찾아봐요. 실제로 이 양반 세금 내지 않은 것이 없는가 다 확인합니다. 다 확인한 뒤에 내가 환급받을 돈이 50만 원인데 내가 안 낸 세금이 10만 원 있네? 그럼 내한테 돌려줘야 될 50만 원 가운데 내가 안 낸 세금 10만 원 충당시킵니다. 충당시키고 나한테 40만 원 돌려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환급금으로 충당하는 뜻입니다. 환급금으로. 그래서 내가 직접 납부하는 건 아니지만 나가 돌려받을 세금으로 충당시킴으로써 이 세금은 사라졌다. 이게 이제 충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부가처분의 취소 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거. 여러분 더 자세히 하려면 내가 세금 내잖아. 압류하잖아. 압류하잖아. 공매처분하잖아. 공매처분한 금액으로 충당하는 것도 여기 해당됩니다. 그 다음 부가처분의 취소. 부가처분의 취소. 요건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 세무서도 국세는 행정기관이거든. 세무관서가 세금을 내라고 부과하였던 행정적 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내라고 했던 세금은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처음에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가다 보니까 법률상 문제가 발생해서 요거는 우리 안 받겠습니다. 부과내라고 했던 세금을 취소하겠습니다. 함으로써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종류만 그런 거고 실제 시험은 소멸시효의 완성, 제척기간의 만료 요걸 가지고 냅니다. 최근 몇 해 전에는 요 놈 가지고 소멸시효 이게 소멸되는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되는 걸 골라봐라 문제를 낸 적이 있지만 또다시 그렇게 나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고 문제를 낸다면 지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척기간에 만료된다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소멸시효는 말 그대로 의미를 한번 봅시다. 시간적인 효력이야. 시간적인 효력인데 소멸되는 시간적인 효력입니다. 법은 아무리 자기 권리가 있어도 이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법도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의 권리가 뭐죠? 친권. 친권도 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친권 박탈하기도 합니다.
부모인데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할 의무도 있지만 부모로서의 권리도 있어. 근데 이 양반은 전혀 무방비하게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야. 자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방치해버리고. 그래서 국가가 바라볼 때는 이 양반은 얘들은 이 사람 밑에서 크는 것보다 차라리 고아원에 크는 게 월등히 낫겠다 싶으면 친구를 박탈시키고 데려가 버립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덜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대를 하거나 완전 방치를 하거나 하면 친구를 박탈시키고 사회적 기관에 데려가서 거기서 키웁니다. 왜? 이 부모 밑에 크는 것보다 여기 크는 게 훨씬 낫겠다는 판단 들거든. 이런 것처럼 부모의 권리도 박탈되는데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친구한테 같이 술 마시다가 헤어지면서 어이구야 지금 카드도 안 들어가고 10원도 없는데 택시비가 없네. 야 택시 빌려다가 5만 원 빌려서 그 다음 만났는데 이 양반이 채권자가 야 택시비 빌려가지고 5만 원 그 말 안 해. 한마디도.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1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그 돈 달란 말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그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금전 채권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행사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그 채권은 사라집니다. 일반 식당에 가서 밥값, 술값 외상했는데 나 왜 단골집인데 갔는데 외상을 했어. 근데 그 다음 가도 그 다음 주 가도 다른 분도 저번에 돈 안 내셨는데 이 말 한마디도 안 해. 1년 지나면 권리는 사라집니다. 단골이라서 한 번쯤 먹은 것은 안 받겠구나 이런 의미로 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세금도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달라는 말 하나 하면 그 권리는 사라집니다. 뒤에 할 겁니다. 이거 5년이야 원칙이. 원칙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세금 달라는 말 단 한 번도 하지 않으면 권리는 사라집니다. 그 465쪽 보니까 소멸시효라 함은 저기서 확정된 조세 채무인데 채권자가 납세 고지 내라 독촉 왜 안 내냐 체납 처분 등에 의하여 권리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국세라면 5억 이상일 때는 10년 동안 아마 원래 새로 신세를 느끼실 건데 지방세도 5천만 원인가 아마 나올 겁니다. 다음에 새로 지금 아직 1월 1일 법이 바뀌고는 법제처에서 개정된 내용을 다 새로 정리해서 올리는데 아직까지 확정돼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올릴 거로 제가 보입니다. 일단은 확정돼 보고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자면 권리는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7판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배제한다. 배척한다. 이런 게 제척기간입니다. 당신이 권리가 있다 해도 일정 기간 동안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당신 권리는 배제가 되고 배척이 되어서 권리는 사라진다는 뜻이야. 실제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나 의미는 비슷합니다. 왜 따로 이야기하냐고? 제척기간 같은 경우는 기간이 흘러가다가 중단된다, 정지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시간이 흘러가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정지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소멸시효는 예를 들어 5년인데 4년 11개월 30일 되는 날 왜 세금 내지 않냐고 독촉 고지 나왔잖아. 딱 고지 한 그날부터 새로 5년이 새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척기간은 그런 게 없어. 중단된다, 정지된다는 게 없고 무조건 5년 동안 권리 행사하자면 권리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을 제척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놈도 원칙은 5년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세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면 7년짜리도 있고 사기 이거 받고 부정한 방법을 통한 경우는 10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항상 말합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성립 시기, 확정, 신고하여 확정, 주체의 결정에 따라 확정 이런 내용으로 소멸되는데 의미는 이런 뜻이다. 이런 정도로 내용 보시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몇 년인가 하는 것은 다음에 가서 새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총론만큼은 1, 2월 하든 3, 4월, 5, 6 하든 중요한 부분을 계속 제가 반복을 할 거라서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요 놈까지가 우리 466쪽까지 이야기였고 납세무의 407쪽의 납세무 확장 이거 신경할 수도 괜찮습니다.
앞에 있죠. 뭐 돌아가실 때 상속에 따라서 확장된다 등등등. 시험에 나올 이야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잠시 후에 우리 469쪽 조세와 일반 채권 간의 관계 핵심적인 거 간단하게 내가 볼 거고 뒤에 조세의 구제제도, 불복제도 나올 확률보다는 나오지 확률 더 많으니까 그냥 지나갈 거고 잠시 후에 남아있는 조세 채권, 일반 채권 간의 관계를 본 다음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 넘어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